지난밤에 여고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해본 청소년 5명 중에 우리나라 1명이 청소년의 자살 증가율이 성인을 앞지른 것으로 자살을 생각해보았다고 답한 몇 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청소년 중학생. 자살 증가율은 OECD 국가 가운데 2위이며 자살을 시도해 비극으로 이어진 실제 자살을 시도해봤다고 답했습니다. 주변에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학생이 부모와 친구, 선생님 등 주변의 관심과 함께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awareness, 알아차리다, 인식하다에서는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보내는 구조신호와 위험 요소들, 또 우리가 관심 어린 눈으로, 마음으로 알아차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 시작의 시점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나서 우리는 두 번째 스텝, AIR의 두 번째 스텝, 인터벤션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원래 인터벤션은 위기 개입, 크라이시스 인터벤션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크라이시스 인터벤션은 1960년대에 학계에서 매우 주목했던 이론이고 계속해서 연구가 축적되면서 오늘날까지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경험을 많이 했죠.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지 세월호 유가족을 돕는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의 근간에 크라이시스 인터벤션이 있습니다. 이 크라이시스 인터벤션이 처음 시작됐던, 주목받았던 것도 역시 대형 참사였습니다.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큰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모든 가족들이 모였을 때 많은 가족이 자기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어느 가족은 살아나고 어느 가족은 죽었죠. 아버지는 살아났는가 하면 자녀는 죽었습니다. 또는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게 거의 80% 이상의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사상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학자들이 이분들의 정신건강을 매우 염려를 했지요. 살아남은 유가족들의 정신건강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1년 뒤 또는 3년 뒤에 추적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귀를 하지 못했어요. 많은 질병에 시달리거나 또는 사회적인 좌절을 겪거나 했습니다. 그 요인을 찾아봤을 때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람은 어떤 형태든지 조력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조력은 전문적인 조력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조력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그 유가족을 보살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단체에 가입을 했고 그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그 봉사단체 다른 봉사단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됐다고 연구 결과는 얘기를 합니다. 보건의료요원, 정신과 전문의, 물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은 더 빨리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좌절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심리사회적인 조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크라이시스 인터벤션처럼 우리 AIR의 인터벤션도 개입하기입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곁에, 학생들의 곁에 우리가 인식했을 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인터벤션입니다. 이러한 도움은 누구라도 좋고 언제라도 좋습니다. 이웃이라도 좋고 친구라도 좋고 선생님이면 더 좋습니다. 종교적 공동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생각지도 않은 이들의 도움이 됐다고 하는 보고도 많습니다. 아마 천사를 만났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떤 사람, 어떤 기관, 어떤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는 기회를 통해서 위기 개입은 이루어집니다. 위기 개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AR의 인터벤션도 AIR 프로그램의 인터벤션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앞에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한 학생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끝내려 삶이 죽음보다도 더 고통일 것 같아서 이 고통을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문, 그 어두운 골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1차적인 노력과 2차적인 노력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차적인 노력은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말합니다. 우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살 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것인데요. 건물의 옥상을 잘 잠궈두는 것, 창문에 보안장치를 잘 설치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 날카로운 도구나 위험한 물질, 도구들을 치워두는 것, 이런 것들과 같이 단순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노력들입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는 예방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지식과 행동 양식을 갖춘 그런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것이죠. 선생님들도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시면 비로소 게이트키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매뉴얼을 갖추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 또한 중요한 보편적 노력입니다. 또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 그리고 그런 기관들과 연결성을 유지하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에서라면 학교에서 위기 학생에 대한 개입과 의뢰에 관해서 교육청을 통해 협력적인 개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급 단위에서는 또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게이트키퍼가 되는 것이죠. 학생들 형편은 학생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학생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좀 미숙하긴 하지만 그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연결되어만 있다면 그들 사이에 오고 가는 메시지에 담겨있는 어떠한 신호들, 그런 신호들이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학생의 환경과 형편을 파악하고 개인적인 면담을 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와 상관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 나와 중요한 관계로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라고, 나를 존중한다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만 진짜 속마음을 말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작더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개인적인 연결성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은 업무와 많은 일정으로 바쁘신 것을 압니다만 학생 한 명 한 명과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1차적인 보편적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2차적인 노력, 즉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선 위기의 조기 발견을 위해 그리고 위기의 사정을 위해 깊은 면담과 관찰 그리고 검사들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정보든 자살 위기 학생이 인지되었다면 적극적인 면담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고 정확한 평가를 내리시고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사례회의나 위원회를 통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나온 결정과 현실적인 행동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즉각 이루어져야지만 그 학생이 그 위기의 순간을 넘기는 데 도움의 손길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보호자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그 위기 학생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노력하여도 가정에서 그 노력과 다른 방향의 협동,
그리고 불편했던 경험들이 학생에게서 계속 경험되어진다면 그 학생이 나아지는 듯 하다가 더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무력감을 많이 느끼시죠.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께 제안드립니다. 가족과 그들의 보호자들에게 강력하게 권하시길 바랍니다. 이 위기 학생의 상태, 현재의 상태를 직면시키고 이 학생의 상태를 낫게 하는 게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그래서 가족과 학교 그리고 주변 모든 자원들이 이 학생을 케어하기 위한 자원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안을 찾기를 제안합니다. 학생들이 또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과정을 이뤄가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당사자 개인에 대한 상담, 그리고 또래들의 집단 상담 등의 기회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멘토링 같은 그런 학생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 폭행, 집단 따돌림, 인신공격 등과 같이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되었다면 그 즉시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묵혀두는 경우에 피해 학생의 안타까운 결과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처리 과정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나 가해자 그리고 학교 모두에게 상처가 남는 큰 일로 번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여기 어두운 골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필드에서 수비수들이 1차적인 노력으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골문 앞에서는 게이트 키퍼로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골문을 통과하려는 많은 수의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그 발걸음을 다시 안전한 그들의 운동장, 그들의 터전으로 옮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위기에 개입한다, 위기의 청소년에게 개입한다 할 때 위기 개입의 요체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보건복지부는 중앙자살예방센터를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기. 굉장히 쉬운 행동들입니다. 단어들입니다. 보고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AIR의 어웨어니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말하기는, 듣고는 어웨어니스에도 포함되고 개입하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인터벤션에도 포함됩니다. 말하기는 인터벤션에 오로지 좀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기, AIR의 인터벤션과 매우 유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미국에서 개발된 굉장히 유용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QP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QPR 프로그램도 벌써 한국에 보급된 지가 10여 년이 넘었고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QPR 프로그램은 Q, questioning, 물어보다입니다. P, 설득하다입니다. 저는 AIR의 인터벤션은 이처럼 듣고, 말하고, 설득하기가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듣고, 말하고, 묻고, 설득하기.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인터벤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설득할까요? 우선 첫 번째 단계가 듣기입니다. 좋은 듣기, 좋은 경청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간혹 좋은 예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선 듣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진정성이 중요하겠죠. 정말 듣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듣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들의 자세에 그것이 아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자세 선생님들 갖고 계신가요? 자,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다가가야 되겠죠? 아마 선생님들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내가 다가가야 할 아이들 찾기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어웨어니스를 통해서 인식한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면 꼭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내서 다가가 보세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곁에 앉아주고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같은 키 높이로 내려가야 되겠죠. 때로는 아마 곁에 앉아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아이들이 침묵한다면 함께 침묵의 시간을 나누어야 되실 거예요. 아마 침묵도 경청의 하나라고 하는 것, 듣기의 하나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침묵은 아주 대단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침묵을 함께 하는 것 중요한 일이겠죠. 만일 아이들이 그 침묵을 넘어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면 그 마음속의 이야기까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애들이 입 밖에 내는 말, 언어화된 말, 목소리에 실려 나오는 말에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목소리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더 들으려고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감동했던 것이 듣고 더 들으려고 하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청한다는 것, 리스닝, 잘 듣기 위해서는 눈과 마음과 나의 에너지를 맞추고 나의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에 가장 중요한 것, 진정성, 우리들의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늘 학생들을 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먼저 학생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설득하시는 그 일이 부대끼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하지만 고통과 위기에 처한 학생, 특히 자해나 자살 같은 것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학생을 마주하게 되시면 아마 이야기가 크게 달라질 거라 예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랜 기간 훈련받은 상담가조차 자살과 관련된 문제는 대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했던 학생을 면담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실제 상담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은 단순화하여 실제 선생님들이 응용할 만한 대화들로 구성해봤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어느 학생이 자리로 찾아와 친구 명우가 요즘 이상한 것 같다고 한다. 최근 들어 자주 죽으면 다 해결되겠지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며 며칠 전 베프 카톡방에 나랑 마지막 여행 갈 사람 하고 글을 올려서 한참 이야기했다고 한다. 학생에 의하면 얼마 전 헤어져 살았던 아빠가 찾아왔을 때 다툼이 있었고 엄마도 최근 몸도 아프고 우울증이 심해지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때문인지 명우가 말수가 부쩍 줄고 친구들과도 어울려 놀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말해준 명우 친구의 마음과 행동에 격려와 고마움을 전하고 계속 연락하고 지켜봐 줄 것을 독려하였다. 명우에게는 특별활동 시간인 5교시에 진학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약속하고 그 시간에 명우를 기다렸다. 명우야, 어서 와. 여기 와서 편하게 앉을래? 내가 이렇게 보자고 해서 왔는데 불편한 건 없어? 예, 별로 그런 건 없는데요. 그래. 그런데 내 표정은 좀 불편해 보이는데 함께 잠깐 숨을 깊이 한번 마셔볼래? 네. 처음 들어올 때보다 어떠니? 예, 좀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래, 다행이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편안해지는구나. 명우의 말과 표정과 자세가 확실히 좀 더 편안해진 느낌이었다. 나는 솔직하면서도 담담하게 대하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명우를 왜 만나고 싶어 했는지 짐작이 가니? 네, 조금은요. 사실은 요즘 내가 많이 힘든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 무척 걱정이 되더구나. 별로 뭐 그렇게 힘든 건 없는데요. 그래? 그런데 내가 친구들에게 마지막 여행을 가자고 하기도 하고 이번 엄마 생일이 지나면 난 세상에 없을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어. 어떤 마음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그냥 그땐 답답했고요. 뭐 죽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니? 처음은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6학년? 어리다면 어린 나이인데 사는 게 어떤 느낌이었길래 그런 생각을 했을까? 별로 사는 게 의미 없다 이런 생각. 뭐 사람은 다 죽는 건데 우리 집은 나 하나 없어져도 뭐 크게 관심 가지지도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이요. 혹시 지금도 그때 느낌이랑 같은 느낌인 거야? 네, 뭐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면은 더 심하기도 하고. 그럼 그때와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도 같은 이유인 거니? 네,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있구나. 내가 컸다는 거? 힘든 걸 견딜 만큼? 아니면 그걸 못 느낄 만큼 내가 성장했다는 말 같구나. 주변에서 누가 많이 힘들게 했니? 그 사람은 힘들게 한지도 모를걸요? 그 사람? 가까운 사람이니? 네, 뭐 이제 뭐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잘 못 봐요. 그 사람이 혹시 가족이니? 네, 뭐 절 낳아준 사람이겠죠? 무겁지 않게 담담하지만 들은 그대로 궁금한 것을 물었더니 명우도 덤덤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평소엔 몰랐는데 말하는 목소리에서 차분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분노와 절망, 슬픔 같은 것이 묻어 있구나라고 느껴졌다. 말할 때마다 풍기는 느낌이나 표정, 자세에서 그 순간의 감정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을 보았고 명우가 솔직하고 숨기지 못하는 아이구나라고 나는 느꼈다. 역시 부모와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부모를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명우에게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부모를 멀리 떼어놓아 버린 아이라는 그림이 그려졌다. 가슴이 아팠고 조금 막막해지는 순간이었다. 나의 성장기도 그래서였을까? 잠시 무슨 말을 이어갈지 몰라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명우의 모습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어쩔지 몰라 어색해지려는 순간이 찾아오려 하고 있었다. 얼른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내가 명우의 나이 때 생각했던 것을 떠올렸다. 내 가족 문제라서 이미 지난 일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믿는구나. 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그때 떠올려봐도 이제 아무 감정도 없고 괜찮아요. 맞아. 넌 많이 자랐고 괜찮아진 부분도 많을 거야. 근데 지금 내 눈은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 말을 하면서 어떤 마음인 거니? 지금 널 보면 네 말보다는 네 눈빛이 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느껴지는구나. 그냥 그 사람 말하기도 싫거든요. 그런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내가 알고 싶은 건 지금 네 마음이거든. 해볼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구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그래서 이제 저도 아무 상관 안 하려고요. 그래, 맞아. 너무 붙어서 애쓰느니 좀 떨어져 있으면 편한 면도 있잖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예 끊는다고요. 이제 엄마한테도 제 얘기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내가 널 보니까 붙어 있으면 싸우고 그러다 보면 그게 힘들어 떨어져 있고 싶고, 그런데 떨어져 있어도 편하지는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이겠네.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다. 별로 이젠 혼자가 익숙해요. 모든 걸 제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게 어차피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서? 죽으려는 결정까지 한 거네.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요? 삶이 무슨 가치가 있죠? 어차피 다 죽는데. 선생님은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을 할수록 냉정하게, 하지만 더 분노에 찬 눈빛이 어렸다. 참고 살다 보니 속에 가득 차 있는 감정이 비춰지는구나 싶었다. 그러는가 싶더니 마치 나에게 따지듯이 말을 걸어왔다. 왜 사느냐고,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달라고. 소시적 나도 꽤나 철학과 심리학 등에 관심을 가지고 독서 모임도 나간 적이 있지만, 그 당시 그곳에서 나누었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내 앞에서 정말로 죽음을 생각하는, 죽는 것이 낫다라고 느끼는 한 학생의 존재를 마주하고 그 해답을 강요당하는 듯한 이런 상황은 무게 자체가 다른 것이었다. 솔직하기로 했다. 사실 해답이 없다는 것을 명호도 알고 있을 터였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삶과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것까지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명우의 마음과 내면이었다. 글쎄,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사는 이유는 다 제각각일 테니까. 그런데 대개 어른들은 그러더라. 삶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살아봐야 알게 된다고. 그런 진부한 거 다 떠나서. 그래서 명우야,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지 못하겠지만 지금 내가 궁금한 건 명우 내가 왜 죽고 싶다고 느끼는가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하는 거지. 가장 힘든 걸 지금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뭐라고 딱히, 뭐가 딱 힘들다고 말하긴 힘들어요. 내가 더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자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엄마가 자유와 자살 시도를 했었고 어릴 적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붙어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엄마 방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약을 먹고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했다. 급히 119에 전화하고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그 후유증인지 계속 두통과 무기력을 호소하신다고 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은 서류상 이혼했지만 실제로 떨어져서 살게 된 것은 1년 전부터였다고 했다. 아버지는 술을 자주 드셨고 그럴 때면 늘 두 분은 싸우셨다. 자기도 중1 때 처음으로 폭발했는데 그 이후 자신도 참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싫다고 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은 이미 포기했다고 했다. 더 이상 매일 짜증내고 울기만 하는 엄마도 보기 싫고 술만 먹으면 나타나 집을 뒤집어 놓고 가는 아빠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고 했다. 하지만 이젠 이런 마음으로 살 바에야 내가 사라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나도 그렇게 말했다. 그럴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네. 실제로 죽으려고 시도도 해봤어? 네,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못 죽겠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만큼 힘들었었나 보구나. 그런데 약을 먹었다는 건
어떤 약을 먹었다는 거니? 수면제. 수면제를 어떻게 구했는데? 엄마가 처방받아 놓은 게 많거든요. 그래놓고 정작 엄마는 잘 안 먹고 놔둘 때가 많아요. 언제 먹어봤어? 한두 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중2 때 처음 먹어봤는데 처음엔 잠도 잘 오고 좋더라고요. 근데 2달 전에 엄마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혼자 있다가 아빠 전화 받고 나서 그랬어요. 홧김에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미 100알 넘게 봉지에 담아놨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뭐 그중에 한 40-50알 먹은 것 같은데 조금 있으니까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그래가지고 다 토했어요. 그리고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들고 뭐 오히려 밤새 머리가 아파서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약을 모아두었다는 건 생각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다는 건데 죽으려고 시도해본 게 처음이었다는 거네. 예, 뭐 처음이었죠. 근데 제가 뭐 결국은 죽지 못한 건 뭐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이유? 그래,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뭔지 물어봐도 될까? 엄마가 불쌍했어요. 그래도 뭐 자식이 내 하나뿐인데 충격이 너무 클까봐. 그래, 그랬구나. 네가 겪은 상황은 이만큼이나 힘들고 뼈저리게 부정적이었는데도 내 안에 부모님 걱정하라는 착한 마음이 이렇게 있었네. 그게 어디서 났을까? 그런 환경 속에서. 뭐 원래 엄마도 말만 그러지, 엄마도 힘들어서 그러지 실제로 사람을 해치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엄마에게 물려받을 수도 있었겠네. 그런데 그게 어쨌든 네 안에 있는 네 거거든. 제 거요? 네가 힘든 경험을 했음에도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돌보려는 그 따뜻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 뭔가 너무 오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그게 있다는데 그게 뭐 중요할까요? 그게 네 에너지거든. 너답게 만들어주는, 너를 살아가게 하는 밝은 따뜻한 에너지. 그런데 문제는 그 에너지를 네가 네 삶을 계획하고 도전해보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 사이 신경 쓰느라 또 엄마 건강 걱정하느라 거기다 사용해버려서 내 삶을 살아보려 할 때 쓸 힘이 남아있지 않은 거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 걸까요? 그래, 네가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다만 그동안 내가 네 삶의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느라 너 자신한테 못 써본 것 뿐일 거야. 그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 그렇다고 한들 뭐 달라질 게 없잖아요. 뭐가 달라지죠? 그걸 안들 달라질 게 없지 않습니까? 달라질지 아닐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린 다르게 해본 적이 없잖아. 네? 뭘요? 지금까지 너 나름의 최선을 다해본 것 알아. 그 노력을 다르게 써본다는 거지. 다르게? 그게 뭔데요? 도움을 받아보는 거야. 도움요? 별로. 그래? 필요 없다고 느낄 수 있어. 소용없다고 느껴질 거야. 모든 게 다 소용없다고 느껴질 만큼 내가 지금 힘들어 있거든. 괜찮아요. 뭐 익숙한 건데요. 익숙해요. 친구들도 제가 잘 참는 편이라고 얘기해줘요. 명우야, 진짜 괜찮은 건 괜찮지 않을 때 괜찮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게 괜찮은 거야. 힘들면 힘들다고,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괜찮은 거야. 그리고 명우야, 넌 도움받을 자격이 있단다. 내용과 대화가 단편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또한 상담적으로 흐르는 것을 지향하고 실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화들로
구성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만약 보시면서 이것이 필요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 흘러가는 대사들을 소리 내어서 따라 읽어보시는 것, 그것은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잘 듣고 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말하기, 물어보기입니다. 무엇이 힘드니? 얼마나 힘드니? 그럼 죽고 싶다는 거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의 요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기 청소년에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QPR의 퀘션, 묻는 것이 요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질문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쉬운 것부터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것부터 질문해서 직접적인 것까지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언어 습관은 죽고 싶다는 말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어웨어니스에서도 놓칠 수가 있는 것이 모두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의례껏 하는 말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묻기도 쉽습니다. 아니 죽고 싶다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묻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살하고 싶다는 거야? 이것은 좀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것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는 특히 학교 청소년 중에서 고학년 청소년의 경우는 직접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이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입에 올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자살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우리들이 조금 거부감이 많이 생기고 또 입에 올릴 땐 두려움이 또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들 알려져 있다시피 자살에 대해서 언급하면 혹시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지요. 이미 이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많은 연구 결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또 보편적인 지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들에게 죽고 싶다는 거야 라는 말을 자살하고 싶다는 거야 라고 묻기에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물어보십시오. 죽고 싶다는 거야? 좋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다만 물으셨으면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고 싶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것이 직접적인 질문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그 학생이 거기까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가 그 학생의 위기의 심각성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죠. 자살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해서 자살의 위험이 더 높아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연구 결과 또 우리들의 경험은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러한 질문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때 많은 내담자들은 오히려 여기에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고 그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을 느꼈다고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듣고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을 답변하고 다시 질문을 듣고 되새기고 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죽어야 할 이유의 반 이상이 사라진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의 시간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겠습니다. 인터벤션, 위기의 한 학생과 더불어 그 학생 곁을 지키며 함께하고 그 죽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보람찬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과정을 지나서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터벤션의 마지막 단계는 설득하기입니다. 설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제 경험으로는 선생님들의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열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아마 선생님들은 열정적으로 설득을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삶의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의미를,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얼마나 새롭게 하고 있는가, 언제나 새롭게 하고 있는가 하는 여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나한테는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인터벤션 마지막 단계 설득하기는 학생들을 설득함과 동시에 나 자신도 설득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살아가야 할 이유 충분히 설득하시고 무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의미를 모른다면 모른다. 그래서 내가 삶의 의미를 깨달아 알 때까지 나는 살 거야. 그래야 되겠어. 라는 마음까지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죽고 싶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다 안 되면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죽는다. 그 소원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그 소원은 성취하게 되어 있다.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으냐? 80 살 것 같으냐? 90 살 것 같으냐? 100 살 것 같으냐? 죽고 싶다고 하는 당신의 마음은 소원을 이루게 되어 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어떻게 죽을지 궁금하지도 않냐? 제가 그렇게도 설득을 해봤습니다. 설득하기에 가장 중요한 지점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건강한지, 우리의 사회 환경, 우리 공동체, 학교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들이 의식 지수를 높이 하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인터벤션, 그것이 설득력 있는 말하기, 설득력 있는 설득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성된 인간이거나 완벽한 인간이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들이 좀 더 열린 자세를 갖게 되고 개방된 인격을 갖게 되고 완성을 향해 언제나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설득에 감동이 따르고 힘이 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는 다르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세대는 다릅니다. 그러나 공감할 수 있는, 언제나 만나면 알게 모르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입하기에서 두 가지 자세가 있었습니다. 바로 위기 개입으로 널리 알려진 이 개입하기는 신속하고 좀 단호함이 요구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119 소방대원의 구조활동, 또 병원의 응급실, 상상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현장에서 사실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학생들의 심리 상황을 만나게 되고, 때때로 그 학생들의 환경이 매우 복합적이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손쓸 수 없다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한 학생이 그런 상황에 있는 학생일 때 답답하기만 한 이런 현실은 우리의 탓도 아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소리는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고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입의 요체는 그래서 신속함과 단호함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밀쳐버릴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혹자는 즉시성, 완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즉시, 그리고 뭔가를 완료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어쩌면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일 수가 있겠습니다. 신속하게 다가가고 어떤 경우에라도 파국을 막는 방향으로 한 학생의 위기가 종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인터벤션의 자세입니다. 위기가 인지된 즉시 그 학생을 잘 배려하고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충분히 듣고 세심하게 챙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의뢰하기까지 관심과 돌봄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AIR의 마지막 단계, refer, 의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